몽골은 수출의 91%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82%가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수출의 91%가 중국으로 가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몽골은 오랫동안 중국의 경제뿐 아니라 역사까지 짓밟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폭발하면서 몽골의 거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 한복판에 CU가 400개 넘게 들어선 이유, 그리고 한국 기업이 사막에 나무 1100만 그루를 심은 이야기까지 오늘 그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출의 91%가 중국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월급의 91%를 한 사람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언제든 월급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몽골의 현실입니다. 몽골은 석탄, 구리, 금 같은 광물 자원을 캐서 파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의 거의 전부가 중국으로 갑니다. 2023년 기준 몽골 수출의 91.8%가 중국행이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이 수치가 92.6%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라 전체 수출의 10개 중 9개가 중국으로 향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경제의 목줄을 완전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목줄이 실제로 조여진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중국이 일방적으로 국경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석탄을 실은 트럭 수천 대가 국경 앞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광산은 캐봤자 보낼 곳이 없으니 가동을 멈췄습니다. 몽골 경제가 수주간 통째로 마비됐습니다. 아무리 자원이 풍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사줄 사람이 하나뿐인데 그 사람이 문을 닫아버리면 끝인 겁니다. 나라 하나의 경제가 옆 나라의 기분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쥐고 있는 게 경제만이 아닙니다. 역사까지 짓밟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중국 안에는 내몽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몽골 민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문화대혁명 당시 이 지역에서 조직적인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공식 기록만으로 16,2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4만 6천 명이 체포됐고 8만 명 넘는 사람이 평생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실제 사망자는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바로 옆 나라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이건 교과서 속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0년,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중국 내몽골 교육당국이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학교에서 몽골어로 하던 수업을 중국어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기 민족의 말로 공부할 권리마저 빼앗으려 한 겁니다. 이 소식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며 대규모 등교 거부가 벌어졌고 거리에서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언어를 빼앗기면 문화가 사라집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도 중국에 잡혀 있고 역사도 중국에 짓밟혀 왔습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나라가 자기 민족을 학살하고 언어까지 없애려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수출의 91%가 그 나라로 가니까 대놓고 반발하지도 못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억눌려 있던 몽골 국민들, 그런데 이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은 약 6만 명입니다. 몽골 전체 인구가 354만 명이니까 나라 인구의 1.7%가 한국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숫자가 아닙니다. 몽골인 10명 중 1명은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4인 가족 중 1명은 한국어가 가능합니다. 몽골에서 아는 형이 한국에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아는 사람 있다는 말만큼이나 흔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국으로 오는 걸까요? 몽골에서 교사로 일하면 월급이 약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사짐을 나르면 하루에 15만 원을 법니다. 한국에서 1년이면 몽골에서 20년 넘게 벌어야 할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이사업계 근로자 중 약 32%가 몽골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몽골로 돌아갑니다. 한국 체류 몽골인의 연간 소득은 추정 1조 원 이상입니다. 몽골 나라 전체 벌이의 약 5%에 해당합니다.
이 흐름은 199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몽골에 퍼지면서 한국에 가면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코리안 드림입니다. 지금도 울란바토르에는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고 한국 유학을 목표로 한국어를 배우는 몽골 청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온 게 아닙니다. 한국 브랜드가 통째로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먼저 갔고 그 다음에 간판이 따라갔습니다. 서울 아무 골목에나 들어가면 편의점이 있잖아요. 울란바토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간판이 시으입니다. 몽골에서 시으 매장은 400개가 넘습니다. 편의점 10개 중 7개가 시으인 셈이죠. GS25까지 합치면 몽골의 편의점은 사실상 한국 편의점입니다. 편의점만이 아닙니다. 이마트 5호점, 맘스터치 12호점, 메가커피, 파리바게트, BBQ까지. 이마트는 2030년까지 1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울란바토르 거리를 걸으면 한국 번화가와 착각할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 기업이 밀어넣은 게 아닙니다. 몽골 사람들이 먼저 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며 먹었던 치킨, 들렀던 편의점, 마셨던 커피, 그 기억이 수요가 됐고 간판이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몽골에 준 것은 브랜드만이 아닙니다. 유한 킴벌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몽골 토진나르스에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해마다 사막이 넓어지는 나라입니다. 초원이 모래로 덮이고 가축이 먹을 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심은 나무가 1100만 그루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1배. 모래바람이 줄고 사라졌던 동물들이 돌아왔습니다. UN 사막화 방지 협약 사무국이 공식 사례로 발표할 만큼 인정받은 성과입니다. 편의점 간판이 아니라 사막에 나무를 심어준 나라.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미래를 위한 협력도 시작됐습니다. 몽골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16%를 가진 자원대국입니다. 2024년 울란바토르에 한몽 희소금속 협력센터가 문을 열었고 미국, 한국, 몽골 핵심 광물 3자 협의체도 출범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던 몽골이 한국과 손잡고 세기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몽골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어떤 나라와 함께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국민 82%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은 고작 3%였습니다. 수출의 91%를 중국에 보내는 나라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묶여 있지만 마음만큼은 한국을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실제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1990년 수교 당시 양국 교역액은 27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 6억 7천만 달러입니다. 35년 만에 무려 200배가 늘었습니다. 자동차, 화장품, 식품 같은 한국 제품이 몽골 시장에서 꾸준히 자리를 넓혀온 결과입니다. 지금은 양국 사이에 무역 특혜 협정인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몽골의 3위 수출 대상국이자 4위 수입 대상국이 되었다는 사실도 이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몽골 국민이 한국을 아무리 좋아해도 수출의 91%가 중국으로 가는 구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중국이 다시 국경을 닫겠다고 하면 몽골 경제는 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호감만으로 경제 구조가 뒤집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국이 몽골에게 단순한 인기 국가가 아니라 진짜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고 편의점 간판을 걸고 히토류를 함께 개발하는 것. 이런 하나하나가 91%라는 빗장을 조금씩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몽골이 가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16%를 한국과 함께 개발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몽골 사람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닐 겁니다. 좋아하는 나라의 물건을 살 자유, 자기 언어로 공부할 자유, 자기 나라의 자원을 원하는 상대와 나눌 자유, 그런 기본적인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 안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꽤 뿌듯한 일입니다. 인구의 3분의 2가 30세 미만인 젊은 나라 몽골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수출의 91%를 중국에 보내면서도 82%가 한국을 택한 몽골.
그 선택의 뒤에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억압의 역사가 있었고, 사막에 나무를 심고 일자리를 나눈 한국인의 손길이 있었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할지 스스로 정하겠다는 354만 명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응원하고 싶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몽골과 한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캐나다가 60조 장수함을 독일에 넘긴 지 반나절. 한화는 K9도 청무도 캐나다에 걸어둔 모든 걸 조용히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잠수함을 놓친 건 한화인데 정작 얼어붙은 건 캐나다 경제였습니다. 여러분은 통쾌한 복수라고 부르시겠죠? 하지만 이 5개 사업은 처음부터 잠수함을 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화풀이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손절이었던 겁니다. 한화가 왜 웃으며 짐을 쌌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 캐나다 동부의 헬리팩스 해군기지, 마크 카니 총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날 발표된 건 캐나다가 20년 넘게 굴린 낡은 잠수함 4척을 최대 12척으로 통째로 갈아 끼우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름은 CPSP, 건조에만 20조 원, 30년 유지비까지 더하면 총 생애주기 최대 60조 원 안팎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잠수함 함대 하나를 30년치로 통째로 새로 짜는 초대형 북책 사업입니다. 웬만한 나라 1년 북방 예산을 잠수함 몇 척에 쏟아붓는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60조짜리 문을 도대체 누가 여느냐? 유력 후보는 우리 하마오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니 총리 입에서 나온 이름은 독일 TKMS였습니다. 한화는 차순위, 그러니까 예비 명단으로 밀려났습니다. 한화 잠수함 탈락,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신 그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억울하실 겁니다. 성능으로 진 게 아니거든요. 캐나다가 내세운 이유는 딱 하나, 나토 동맹과 대서양 안보였습니다. 독일은 같은 나토 식구니까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실력으로 뽑는 오디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미 우리 식구로 내정자가 정해진 사내 공모였던 겁니다. 성능표를 아무리 잘 써내도 처음부터 앉을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한화오션의 잠수함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에서 실전 운용 중입니다. 반면 독일이 내민 배는 아직 한 척도 물에 띄워본 적 없는 신형이었죠. 그런데도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또 우리가 밀렸네. 이렇게 분해하며 채널을 넘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발표가 나고 딱 반나절, 밥 한 끼 먹고 돌아설 시간 만에 한화가 움직였습니다. 캐나다 땅에 걸어둔 사업들을 조용히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화난 성명도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그냥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오히려 더 서늘한 신호였습니다. 뉴스는 이걸 복수라고 불렀습니다. 잠수함을 뺏겼으니 열받아서 다 빼버렸다는 거죠. 통쾌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봅시다. 한화가 캐나다에 걸어뒀던 5개 사업, 이건 전부 잠수함을 우리한테 주면 하겠다는 조건이 붙은 약속이었습니다. 어려운 말로 조건부 MOU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계약서 맨 앞장에 잠수함 수주시라는 단서가 처음부터 큼지막하게 박혀 있던 거예요. 잠수함이 오면 켜지고 안 오면 꺼지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잠수함이 북일로 날아간 그 순간 이 5장의 카드는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었습니다. 한화가 홧김에 스위치를 내린 게 아니라 애초에 잠수함이라는 열쇠가 빠지면 저절로 잠기는 문이었던 거죠. 결국 한화의 철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처음부터 적혀있던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업 논리였습니다. 복수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계산된 손절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협상이 틀어지면 카니 총리가 한화와 다시 협상하겠다는 권리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한화는 완전히 쫓겨난 게 아니라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는 예비석에 앉아있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화가 짐을 싸자 캐나다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을 거머쥔 쪽은 분명 캐나다인데 정작 얼어붙은 건 캐나다 경제였거든요. 이긴 쪽이 웃지 못하고 진 쪽이 조용히 돌아서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그런데 한화가 접은 카드가 정확히 몇 장인지 세어보면 캐나다가 왜 그렇게 떨었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화가 접은 카드는 정확히 5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카드를 한 장씩 펼쳐보죠. 첫 번째 카드는 철강입니다. 한화는 캐나다 알고마 스틸과 최대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0억 원짜리 약속을 걸어뒀습니다. 이 중 2억 달러는 솔트 세인트 마리라는 도시에 구조용 강제 공장을 세우는 돈이었습니다. 나머지 5천만 달러는 캐나다산 철강을 사주겠다는 약속이었죠. 쉽게 말하면 공장도 지어주고 거기서 나온 물건도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날아가자 이 3,800억 원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선 굴뚝에 불을 지필 새 공장 하나가 도면째로 증발한 셈입니다. 강제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던 솔트 세인트 마리는 이름 그대로 철강으로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새 일감이 통째로 날아간 거죠. 두 번째 카드, 군용 차량 합작입니다. 2026년 4월 2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이 캐나다 부품협회 APMA와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캐나다 현지에 생산하려던 무기가 4지였습니다.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 레드백 장갑차,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이죠. 특히 K9은 폴란드와 호주, 이집트가 줄 서서 사가는 세계 판매 1위 자주포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을 아예 공장째 캐나다 동네에 지어주고 수출까지 뽑아먹게 해주겠다던 제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분 과반도, 사장 자리도 캐나다 몫으로 넘기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한화는 이걸 통째로 접었습니다. 캐나다는 남의 무기를 제 것처럼 파는 방산 강국의 문턱에서 미끄러진 겁니다. 세 번째 카드는 LNG, 그러니까 가스 사업입니다. 한화는 카나타 클린파워와 손잡고 BC주 프린스 루퍼트 앞바다에 바다 위 가스 공장을 지으려 했습니다. 규모가 연 최대 1,200만 톤, 총 1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8조 원이었습니다. 28조 원이면 이 영상의 주인공인 잠수함 사업의 절반에 맞먹는 돈이죠. 가스라는 게 원래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수십 년을 꼬박꼬박 실어 나르는 자동으로 돈이 도는 사업이죠. 이 거대한 가스 프로젝트도 계약서와 함께 덮였습니다. 캐나다 서부는 30년을 우려먹을 에너지 수출 파이프를 손에 쥐었다가 놓친 셈입니다. 네 번째 카드, 조선인력 양성입니다. 하나는 온타리오 조선소, 그리고 모호크 칼리지와 손잡기로 했습니다. 해군 훈련센터를 세우고 훈련선까지 함께 짓는 계획이었죠. 말하자면 배 만드는 기술자를 캐나다 땅에서 직접 길러주겠다는 겁니다. 당장 돈이 오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사람을 키우는 일은 10년, 20년을 먹여 살립니다. 하나는 여기서도 조용히 발을 뺐습니다. 캐나다는 미래의 조선 일꾼을 길러낼 학교 하나를 통째로 잃은 셈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카드입니다. 지금까지의 4장을 전부 감싸는 가장 큰 한 장이죠. 한화가 캐나다에 걸었던 투자와 교역 규모는 전부 합쳐 70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이었습니다. 기간도 2026년부터 2044년까지 무려 18년짜리 약속이었죠. 여기에 딸린 일자리가 해마다 22,000에서 25,000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를 통째로 먹여 살릴 일감이 매년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조 원과 일자리가 잠수함 발표 반나절 만에 함께 증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5장은 전부 잠수함을 주면 하겠다는 반서가 붙은 카기였습니다. 캐나다는 계약서에 도장은 안 찍으면서 딸려오는 특점만 골라 챙겨가려던 손님이었던 셈이죠. 그러니 잠수함이라는 열쇠가 빠지는 순간 5장이 한꺼번에 접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화풀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약서에 적혀있던 조건이 작동한 겁니다. 그런데 카드가 한 장씩 쌓일수록 여러분 머릿속에도 같은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철강, 무기, 가스, 인력, 그리고 70조 원, 이걸 다 걷어찼다고? 카드 5장이 사라지자 캐나다의 어느 도시부터 비명이 터졌습니다.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따라가 보죠. 그런데 여기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잠수함을 받은 도시와 투자를 잃은 도시가 서로 달랐거든요. 잠수함 발표로 웃은 곳은 동부의 헬리팩스입니다. 대서양에 붙은 해군 도시죠. 반면 한화가 짐을 싼 자리는 온타리오의 제조, 철강 벨트였습니다. 공장과 조선소가 몰려있는 내륙이요. 한 나라 안에서 한쪽은 잔치를 벌이고 다른 쪽은 초상을 치르게 된 셈입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건 온타리오의 수, 세인트 마리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시장은
자국 정부 결정에 대놓고 실망했다는 성명을 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제 공장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잔치상을 다 차려놨는데 정작 손님이 발길을 돌린 겁니다. 차려둔 음식은 그대로 식어가는 거예요. 시장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밝힐 만큼 이 도시엔 걸린 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사라진 돈의 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70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70조 원짜리 패키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2026년부터 2044년까지 무려 18년에 걸친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에 매년 22,000에서 25,000개, 누적으로 43만 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함께 걸려 있었죠. 쉽게 말해서 한 도시가 한 세대를 먹고 살 밥벌이가 통째로 얹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회계법인 KPMG는 이 투자가 캐나다 경제에 최대 941억에서 963억 캐나다 달러를 보태줄 거라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씨앗 하나 뿌렸을 뿐인데 열매는 그 몇 배로 돌아올 돈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열매가 통째로 증발해버린 거죠. 강제 공장 하나가 안 들어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장에 딸린 하청과 식당과 월급 봉투까지 줄줄이 말라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캐나다가 얻은 게 정말 더 나은 잠수함이 맞는지, 그 잠수함의 정체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죠. 먼저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부터 따라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니거든요. 캐나다로 가려던 강제 주문과 조선 인력 훈련, 군용 차량 합작이 그곳에 안 간다면 그 물량은 대체 어디로 갈까요? 물량이라는 건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서 만들어지죠. 결국 한화의 본진인 거제조선소, 그 아래 매달린 조선 하청업체들, 그리고 국내 제철 벨트로 돌아올 여지가 생깁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 지어질 뻔한 공장의 일감이 우리 동네 협력업체의 전역 잔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온타리오가 잃은 밥그릇이 거제와 포항의 밥그릇으로 옮겨 앉는 겁니다. 여러분 지갑과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한 발 물러서 봐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정작 캐나다 국민들은 이 일에 별 관심이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아요. 잠수함을 어디서 사든 내 삶이 달라지냐는 거죠.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캐나다가 무릎을 꿇는 감정적 복수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조건이 사라지자 계약이 스스로 꺼진 것, 구조가 알아서 정리한 자동 손절일 뿐입니다. 화풀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산된 결과였던 거죠. 그러니 이 도미노는 누가 밀어서 쓰러진 게 아니라 받침대가 빠지니 저절로 무너진 겁니다. 캐나다가 한화를 밀어내고 손에 쥔 독일 잠수함, 이게 정말 안전한 선택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터집니다. 그 잠수함의 정체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캐나다가 고른 모델은 타입 21 ECD라는 신형입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 아직 세상 어느 바다에서도 실전으로 굴러본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1호차입니다. 물론 밑바탕은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미 운용 중인 21EA라는 검증된 잠수함을 개량한 모델이니까요. 그러니 아무 근거 없는 물건이라고 깎아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량형과 실전 검증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도면이 아무리 좋아도 바다에 넣어보기 전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실제로 검증 안 된 잠수함을 덜컥 받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독일에서 214형 잠수함, 이름이 파피니콜리스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시험 운항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물 위를 달리는데 배가 한쪽으로 46도나 기울어 버렸습니다. 46도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해서 서 있기도 힘들 만큼 넘어가기 직전까지 배가 옆으로 쓰러진 겁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루에선 시끄러운 소음이 터졌고 산소를 만드는 연료 전지는 과열됐습니다. 심지어 배 안으로 바닷물까지 샜습니다. 잠수함에 물이 샌다는 건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가 안 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리스 해군은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을 쌓은 끝에 2010년에야 겨우 배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가깝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도 같은 독일 214형을 개조한 손원일급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소음 결함이 나왔습니다. 이건 감정 섞인 주장이 아닙니다. 국제상업회의소 ICC라는 국제중재기구가 내린 판정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1년 9월 ICC는 독일 TKMS의 부품이 불량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136억 8천만 원, 여기에 이자까지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TKMS가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그마저도 기각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중재기구가 독일 잠수함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도장을 찍어준 셈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한국도 실제로 독일 잠수함의 결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그 독일 잠수함을, 그것도 실전 이력이 아예 없는 최신형을 골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순서가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캐나다가 계약한 잠수함은 아직 도면과 건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 잠수함은 이미 바다에서 실전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출시도 안 된 신차를 시운전 한 번 없이 12대나 한꺼번에 계약한 셈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한국이 실력에서 밀려 탈락한 게 아닙니다. 캐나다가 검증 안 된 리스크를 무려 60조 원 주고 사버린 겁니다. 한화가 짐을 싸자 캐나다가 후회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 후회가 왜 시작됐는지 아시겠죠? 이건 우리끼리 하는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캐나다 현지 언론이 먼저 의문을 던졌습니다. 오타와 시티즌과 공영방송 CBC 같은 매체들이 물었습니다. 실전에서 운용 중인 한국 잠수함을 두고 왜 검증도 안 된 신형을 골랐느냐고 말입니다. 자국 정부의 선택을 자국 언론이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한화의 잠수함이 이렇게 실전으로 증명된 물건이라면 60조 원짜리 사업입니다. 한화는 왜 이걸 붙잡고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답은 이미 2배가 넘는 판에 올라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판이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한화는 이미 2024년 6월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사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수금액은 1억 달러, 그해 12월에 도장까지 다 찍었죠. 한국 기업이 미국 땅의 조선소를 통째로 사들인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남의 나라 안방에 우리 공장을 차린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안에 이 조선소의 생산성을 지금의 10배로 끌어올리고 해마다 용접공 200명씩 길러내겠다고 했죠. 캐나다에서 짐을 싸던 바로 그 시기에 미국에선 판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배를 고쳐주는 일이에요. 미 해군에는 함정을 정비하고 수리하는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MRO라고 부릅니다. 이 시장 규모가 얼마냐? 미 해군과 해병대 2026 회계연도 함정 유지보수 예산만 1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해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이미 이 문을 열었습니다. 2024년 8월 월리 실화함 정비를 국내 최초로 따냈거든요. 자, 여기서 두 판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캐나다 잠수함은 아무리 커도 결국 한 번 팔고 끝나는 장사입니다. 60조가 크긴 하지만 배를 다 넘기고 나면 거래는 끝나죠. 반면 미국의 정비 시장은 평생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건물과 같습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는 30년 내내 해마다 20조 원 규모의 수리 일감이 새로 쏟아지는 시장이거든요. 한화는 이 거대한 시장에 이제 막 발을 들인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한 번 목돈 받고 끝나는 계약과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는 건물 중 어느 쪽을 잡으시겠습니까? 스케일은 여기서 한 번 더 벌어집니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자는 큰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름은 마스가. 규모가 무려 1,050억 달러, 우리 돈 155조 원입니다. 캐나다가 걷어찬 판이 60조인데 미국 쪽 판은 그 2배가 넘는 155조인 셈이죠. 다만 이건 한화 혼자 따낸 계약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국가 대 국가로 맺은 약속이에요. 그 큰 판의 한국판에 우리 조선업이 서 있다는 뜻입니다. 30년 전 독일과 일본에게 기술을 배우던 제자가 이제 세계 조선판의 룰을 정하는 자리에 앉은 겁니다. 선택받기를 기다리던 나라에서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나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어야겠습니다. 이게 마냥 장밋빛은 아니거든요. 미국에는 존스법이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미국 안에서 뛰는 배는 미국에서 미국인이 만들어야 한다는 자국 보호 장벽입니다. 이 벽이 안 풀리면 새 배를 짓는 사업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배를 고치는 정비 시장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게다가 뒤에서는 중국이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부심에 취해 있을 여유는 없다는 얘기죠. 주가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캐나다 탈락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하나오션 주가는 장중 한때 22% 넘게 빠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회사가 휘청이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캐나다 본계약은 2028년, 매출이 실제로 잡히는 건 2029년 이후였어요. 쉽게 말해서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돈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증권가도 단기 실적엔 별 영향이 없다고 봤죠. 주가가 떨어졌다고 회사가 무너진 게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묶어보겠습니다. 협상 테이블의 진짜 힘은 미련 없이 일어설 수 있는 쪽에서 나옵니다. 붙잡을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자리가 있는 사람만이 웃으며 자리를 들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화가 잠수함을 놓친 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잠수함이라는 열쇠가 빠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조건부 카드를 냉정하게 회수하고 2배 큰 판으로 갈아탄 계산된 승부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이유는 더 좋은 잠수함을 산 게 아니라 아직 실전에서 굴러본 적 없는 리스크를 60조나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마음을 바꿔 다시 협상하러 돌아온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조건을 내미시겠습니까? 지난 일은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엔 훨씬 세게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